왕관의 무게는 과연 어떠할까요? 모두가 선망하는 자리이지만 역사는 때로 왕을 잔혹한 폭군으로 혹은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개혁가로 기억하곤 합니다. 조선이라는 찬란한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받는 두 왕이 있었으니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이 두 분 모두 왕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역사는 이들을 전혀 다른 얼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같은 폐위의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한 명은 영원한 폭군의 대명사로 다른 한 명은 재평가의 대상이 되는 복잡한 인물로 남게 되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 비극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리더십의 본질과 선택의 무게에 대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두 왕의 운명이 시작된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모든 비극과 영광의 씨앗은 바로 그들의 즉위 배경과 초기 국정 운영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의 삶은 어머니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후 뒤늦게 자신의 어머니가 신하들의 모함과 견제 속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죠. 이 충격적인 진실은 젊은 왕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이내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세력, 그리고 그 과정에 침묵했던 이들에 대한 응징은 연산군에게 있어 왕으로서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초기 국정은 바로 이 복수심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불길한 징조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반면 광해군의 출발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의 상흔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은 폐허가 되었고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죠. 젊은 광해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히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심보다는 오직 이 피폐해진 조국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절박함과 사명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왕위에 오르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두 왕은 각기 다른 운명의 씨앗을 품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한 명은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비극과 복수심에 사로잡혀 통치의 방향을 잡았고, 다른 한 명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가와 백성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갈린 출발점은 훗날 이들이 펼칠 통치 방식과 결국에는 역사의 평가를 완전히 뒤바꾸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두 왕은 각자의 씨앗을 어떻게 키워나갔을까요? 그리고 그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연산군이 점차 폭정으로 치닫는 과정과 광해군이 고독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면밀히 비교해보며 권력에 덫에 걸린 두 왕의 상반된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었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왕의 씨앗이 각기 다른 운명으로 싹트기 시작한 그 지점을 이제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한 왕은 개인적인 비극을 통치의 동력으로 삼았고, 다른 한 왕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택했죠. 이들의 권력 사용 방식과 백성을 향한 태도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훗날 역사가 이들을 어떻게 기억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먼저 연산군부터 살펴볼까요? 그는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슬픔과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머니의 비극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원수로 보였을 겁니다. 연산군은 왕의 권력을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는 참혹한 피바람으로 이어졌죠. 모오사와와 갑자사와는 단순한 정치적 숙청을 넘어 그의 내면에 깊이 박힌 상처가 얼마나 잔혹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선비들이 그의 칼날 아래 쓰러져갔고 조정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존재는 가차없이 제거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고 그의 주변에는 아첨하는 자들만이 남게 되었죠. 권력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백성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궐로 불러들이고 흥청망청 유흥을 즐기며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궁궐은 사치와 향락의 공간으로 변모했고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강제로 궁궐 공사에 동원되거나 그의 유흥을 위해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죠. 신하들은 그의 폭정을 만류하려 했지만 그들의 충언은 오히려 죽음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통치는 점차 백성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만의 탐욕스러운 잔치로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반면 광해군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불타버린 궁궐과 굶주리는 백성들, 그리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라는 막막한 현실만이 놓여 있었죠. 그는 개인적인 복수심보다는 국가 재건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져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무엇보다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특산물을 바치던 곡물 제도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광해군은 이를 쌀이나 돈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대동법을 추진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광해군의 고뇌는 깊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이태로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신흥 강국 후금은 점점 더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명분에 얽매여 명나라에 대한 유리를 주장했지만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죠.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통해 백성들의 안위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명나라를 맹종하던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매우 용기 있고 고독한 결정이었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백성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의 고독한 선택은 훗날 재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죠. 이처럼 두 왕은 권력을 쥐고 난 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 명은 권력을 개인적인 복수와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백성을 억압하고 나라를 파탄으로 이끌었고 다른 한 명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독한 개혁과 실리 외교를 통해 국가를 재건하려 애썼습니다. 권력의 덫에 걸려 폭주했던 연산군과 백성을 위해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던 광해군. 이들의 상반된 행보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그 피할 수 없는 추락의 순간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처럼 상반된 길을 걸어왔던 두 왕, 연산군과 광해군.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피할 수 없는 나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산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극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던 복수심과 트라우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폭정이라는 거대한 괴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모오사와와 갑자사와 같은 피바람을 일으키며 수많은 신하들을 잔혹하게 숙청했죠. 조선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자비한 숙청과 함께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흥청망청 유흥에 빠져들었습니다. 궁궐안은 연산군의 쾌락을 위한 기이한 공간으로 변모했고 그 화려함 뒤에는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여 피폐해져가는 삶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가고
수많은 백성들은 굶주림과 착취에 허덕였지만 연산군의 귀에는 오직 그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하는 자들의 달콤한 목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옳은 말을 하려던 충신들은 가차없이 내쳐지거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왕권 강화를 넘어선 그의 폭력적이고 광기 어린 통치는 결국 지배층 내부의 극심한 반발과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백성들로부터는 이미 오래전 지지를 잃었고 이제는 그를 지지할 세력조차 궁궐 안팎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백성을 버린 왕을 더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듯 1506년 중종반정이라는 거대한 경랑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등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은 한밤중에 궁궐로 쳐들어왔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줬던 연산군은 그제야 자신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음을 깨달았겠죠. 하지만 이미 때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렸습니다. 그는 왕위에서 비참하게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왕궁을 등진 채 초라한 모습으로 강화도에 도착한 연산군의 뒷모습은 한때 절대적이었던 권력의 허무함과 그 끝없는 나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백성을 버린 왕의 최후는 이처럼 처참한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위해 고독한 길을 걸었던 광해군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고뇌에 찬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조선을 재건하기 위해 광해군은 실리적인 외교 정책과 대동법 같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 사대주의가 확고한 정신적 지주였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금과의 중립외교는 많은 신하들에게 명분을 저버린 배신 행위로 비쳤습니다. 광해군이 추진했던 실리적 외교는 백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었지만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사대부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의 현실적인 판단을 명분 없는 행위로 폄하했죠. 여기에 더해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킨 폐모살제 사건은 광해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자 도덕적 오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와 전란 후 혼란한 국가의 정치적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유교적 도덕관념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던 당시에는 폐륜적인 행위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실리 외교도 왕권 강화를 위한 결단도 명분과 도덕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벽 앞에서는 그 정당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1623년 김류, 이기 등을 주축으로 한서인 세력은 인조반정을 일으켰습니다. 반정군은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폐모살제라는 폐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한밤중에 창덕궁으로 들이닥친 반정군 앞에서 광해군은 자신이 백성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독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노력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백성을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였던 그의 통치는 결국 명분을 버린 왕이라는 오명을 쓴 채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고 그 외딴 섬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산군과 광해군 두 왕 모두 왕위에서 쫓겨나는 비운을 맞았지만 그들의 패위에는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이유와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 명은 백성을 외면한 폭정으로, 다른 한 명은 시대의 명분을 거스른 실리축으로 인해 추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의 몰락을 넘어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왕은 각기 다른 이유로 왕좌에서 내려왔지만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향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연산군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폭군이라는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백성을 외면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폭정을 일삼았던 왕의 대명사처럼 우리 역사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오직 백성에게 고통만을 안겨주었을 뿐 결국 그는 역사의 가장 어둡고 치욕스러운 페이지에 기록된 채 변함없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탐욕에 완전히 매몰되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초상화처럼 말이죠. 반면 광해군은 어떨까요? 그 역시 왕위에서 폐위되는 비운을 맞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역사적 시선은 놀랍도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폐모살제라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명분을 버린 왕으로 치부되던 그가 이제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백성의 안위를 지키려 했던 실리 외교의 선구자이자 비운의 개혁 군주로 재조명받고 있답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려 했었던 그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강대국명과 신흥 세력 후금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무고한 백성의 희생을 막으려 했던 고뇌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재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홀로 항해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선장처럼 그는 당대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려 했던 대동법 추진 역시 미래를 내다본 해안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답니다. 결국 같은 폐위라는 운명을 맞이했지만 역사는 이 두 왕에게 너무나도 다른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바로 백성과 명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가치 앞에서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갈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쾌락과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폭정을 일삼았던 연산군. 그리고 시대의 명분보다는 오직 백성의 안녕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고독한 길을 걸었던 광해군. 이들의 상반된 리더십은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너무나도 다른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한 명은 영원한 폭군으로, 다른 한 명은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개혁가로 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예시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리더와 그들의 중요한 선택을 매일같이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분야에서든 리더의 작은 결정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곤 합니다. 조선의 연산군과 광해군 이야기는 과거의 비극을 넘어 진정한 리더십이란 과연 무엇이며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과연 리더는 어떤 명분을 좇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 백성의 실리를 택해야 하는 걸까요? 그 복잡한 균형점을 찾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리더의 영원한 숙제일 겁니다. 역사는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왕위에서 비극적으로 쫓겨난 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깊고 뼈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연산군과 광해군의 삶은 우리가 어떤 리더를 원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통찰을 제공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죠. 이처럼 역사의 거울에 비친 인간 군상의 복잡한 심리와 리더십의 그림자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며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로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져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